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6일인데요. 새해 첫 영상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실된 마음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톨스토이 단편선 중 신은 진실을 알지만 기다린다입니다. 인디북 출판사에서 발행했고요. 권희정, 김은경 님이 번역을, 이일선님이 삽화를 그려주셨습니다.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는 1828년 러시아의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쾌락에 굴복한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이것이 그의 작품과 사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농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농민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농노제 폐지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중년의 톨스토이는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며 삶과 죽음, 그리고 종교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됐고 1880년대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의 작품을 썼습니다. 그의 말년은 러시아 정부와의 갈등, 부인과의 불화 등으로 혼란스러웠고 결국은 1910년 10월 27일 가출하여 열흘 후에 현재 톨스토이 역이죠. 야스타포보역 역장 관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작품으로는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나 카레니나, 참회록, 나의 신앙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신은 진실을 알지만 기다린다. 지은이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블라디미르의 이반 드미트리치 악시오노프라는 젊은 상인이 살았다. 그는 가게 2개와 집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악시오노프는 잘생긴 외모에 금발 곱슬머리였고 항상 유쾌하며 노래 부르기를 무척 좋아했다. 매우 젊었을 때는 술을 몹시 즐겼고 과음을 하면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결혼한 후에는 술을 끊고 어쩌다 한 번씩 마셨다. 어느 여름 악시오노프가 니즈니 장터로 떠나기 위해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그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은 떠나지 말아요. 당신에 대해 나쁜 꿈을 꿨어요. 악시오노프가 웃으면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장터에 도착해서 술 마시고 흥청거릴까봐 걱정하는군요. 아내가 대답했다. 뭐가 걱정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나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에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모자를 벗자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악시오노프는 소리내어 웃었다. 그건 행운의 표시예요. 만약 가져간 물건을 모두 팔지 못하면 장에서 당신에게 줄 선물들을 가져오리다. 그렇게 악시오노프는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길을 떠났다. 악시오노프는 여행 중간에 이르러 자신이 아는 한 상인과 만났고 그날 밤 똑같은 여인숙에 묵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신 다음 이웃한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다. 악시오노프는 일찍 자는 습관을 갖고 있었고 아직 서늘할 때 여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날이 새기 전
마부를 깨워 마차를 내오도록 일렀다. 그러고 나서 악시오노프는 뒤뜰 작은 집에 살고 있는 여인숙 주인을 찾아가 방값을 지불한 뒤 여행을 계속했다. 40여 킬로미터를 갔을 때 악시오노프는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 말을 멈춰 세웠다. 악시오노프는 여인숙 통로에서 잠시 쉰 다음 현관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사모바르 주전자를 데우도록 주문하고서 기타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트로이카 한 대가 딸랑딸랑 종소리를 내면서 도착했고 관리 한 명과 군인 2명이 뒤따라 내렸다. 관리는 악시오노프에게 다가와 그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묻기 시작했다. 악시오노프는 모든 질문에 대답을 했고 이렇게 말했다. 저와 함께 차를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관리는 계속해서 캐물었다. 어젯밤에 어디에서 보냈죠? 혼자였습니까? 아니면 동료 상인과 함께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동료 상인을 보셨나요? 왜 날이 밝기도 전에 여인숙을 떠났습니까? 악시오노프는 자신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상하게 여겼지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고 나서 덧붙였다. 어째서 마치 내가 도둑이나 강도라도 되는 것처럼 신문하는 거지요? 나는 장사를 위해 여행을 하는 중이고 따라서 날 신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자 관리가 군인들을 부르며 말했다. 나는 이 지역 경관이고 당신이 지난밤에 함께 보낸 그 상인이 목을 베인 채 발견됐기 때문에 당신을 신문하는 겁니다. 당신 물건들을 조사해야겠소. 군인들과 경관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악시오노프의 짐을 풀어서 샅샅이 뒤졌다. 난데없이 경관이 가방에서 칼을 꺼내며 소리쳤다. 이건 누구 칼입니까? 악시오노프는 자신의 가방에서 나온 피 묻은 칼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이 칼에 핏자국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악시오노프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거의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더듬거릴 뿐이었다. 모릅니다. 내 칼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 그 상인은 목을 베인 채 침대에서 발견됐습니다. 당신은 그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죠. 그 여인숙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그곳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당신 가방 속에 피 묻은 칼이 있고 당신의 얼굴과 태도가 당신의 거짓을 말하고 있소. 그 상인을 어떻게 죽였고 또 돈을 얼마나 훔쳤는지 말하시오. 악시오노프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고 맹세했다. 함께 차를 마신 후에는 그 상인을 보지 못했으며 자신의 돈 8천 루블 외에는 단 한 푼도 없고 그 칼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띄엄띄엄 이어졌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두려움에 와들와들 떨었다. 경관이 군인들에게 악시오노프를 묶어서 마차에 태우라고 명령했다. 악시오노프는 군인들이 자신의 2발을 함께 묶어서 내던지듯 마차 안으로 밀어넣을 때 성호를 그으며 눈물을 흘렸다. 악시오노프는 돈과 물건들을 빼앗기고 가장 가까운 도시로 보내져 옥에 갇혔다. 블라디미르에서 악시오노프의 사람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블라디미르에 사는 상인과 주민들은 악시오노프가 예전에는 술을 마시고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지만 선량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다가왔다. 악시오노프는 랴잔에서 온 상인을 살해하고 2만 루블을 훔쳤다는 죄를 쓰고 있었다. 악시오노프의 아내는
절망에 빠졌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은 모두 매우 어렸고 젖먹이도 하나 있었다. 악시오노프의 아내는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도시로 갔다. 처음에는 남편을 만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수없이 간청한 후에야 허가를 얻어 남편이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악시오노프의 아내는 죄수복을 입고 사슬에 매인 채 도둑과 범죄자들과 함께 옥에 갇혀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쓰러져 한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의식을 차린 그녀는 아이들을 끌어당겨 남편 가까이 앉았다. 악시오노프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아내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황제께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탄원해야 해요. 악시오노프의 아내는 황제에게 탄원서를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악시오노프는 대답하지 않았고 침통한 표정만 짓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당신의 머리가 백발로 변한 꿈은 절대 괜한 게 아니었어요. 기억나요? 당신은 그날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악시오노프의 아내는 손가락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었다. 여보, 나한테 진실을 말해봐요. 그 일을 저지른 게 당신이 아닌가요? 당신 역시 날 의심하는구려. 악시오노프는 손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때 군인이 다가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악시오노프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가족들이 떠나자 악시오노프는 자신이 들었던 말을 상기했고 아내 또한 자신을 의심한다는 걸 기억하고는 스스로 다짐하듯 말했다. 오직 신만이 진실을 아실 수 있는 거야. 내가 호소할 곳은 신뿐이고 신에게서만 자비를 기대할 수 있어. 악시오노프는 더 이상 탄원서를 쓰지 않았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서 오직 신께 기도만 올렸다. 악시오노프는 태형을 선고받고 광산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가죽 채찍으로 매를 맞은 뒤 상처가 아물 때쯤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시베리아로 내쫓겼다. 26년 동안 악시오노프는 시베리아에서 죄수로 살았다. 머리털은 눈처럼 하얀 백발이 되었고 흰 수염은 길고 성기게 자랐다. 생기는 모두 사라졌고 몸은 굽었다. 천천히 걷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결코 소리내어 웃는 법이 없었지만 기도는 자주 했다. 감옥에서 악시오노프는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워서 약간의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성인들의 삶이라는 책을 샀다. 악시오노프는 감옥에 빛이 충분히 비칠 때 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감옥 내 교회에서 성서를 읽고 성가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악시오노프의 목소리는 여전히 좋았다. 감옥 관리들은 온순한 악시오노프를 좋아했고 동료 죄수들은 그를 존경해서 노인장과 성자라고 불렀다. 동료 죄수들은 감옥 관리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 탄원하기를 원할 때마다 악시오노프를 자신들의 대변인으로 세웠고 죄수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악시오노프로 하여금 문제를 바로잡고 판가름을 내도록 요청했다. 집에서는 어떤 소식도 전해오지 않았고 악시오노프는 심지어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새 죄수들이 감옥에 도착했다. 저녁이 되자 기존의 죄수들이 새 죄수들을 모아놓고 어느 도시와 마을 출신인지 그리고 무슨 형을 선고받았는지 물었다. 악시오노프는 새 죄수들 가까이에 앉아서 침울한 표정으로 경청했다. 새 죄수들 중에서
60살에 키 크고 건강하며 흰 수염을 짧게 자른 남자가 자신이 붙잡힌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여러분, 난 그저 썰매에 묶여있던 말을 가져갔을 뿐인데 붙잡혀서 절도죄로 고발됐어요. 나는 좀 더 빨리 집에 가기 위해 그 말을 가져갔고 그 다음 놓아주었다고 말했지요. 게다가 썰매 주인은 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다, 말을 훔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또 어디에서 말을 훔쳤는지는 말하지 못했어요. 난 실제로 나쁜 일을 저질러서 오래전에 여기 왔어야 했지만 그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이 여기에 보내졌지 뭡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전에도 시베리아에 온 적이 있는데 오래 머무르지는 않았어요. 고향이 어디시죠? 누군가 물었다. 블라디미르요. 가족들이 그곳에 있지요. 내 이름은 마카레입니다. 세미오니치라고도 부르지요. 악시오노프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세미오니치 씨, 블라디미르의 상인 악시오노프 가족에 대해 아십니까? 여전히 살아있나요? 아느냐고요? 물론이죠. 악시오노프 가족은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처럼 죄인으로 시베리아에 있지만요. 노인장은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악시오노프는 자신의 불운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한숨만 내쉬었다. 내 죄 때문에 26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무슨 죄로요? 마카르 세미오니치가 물었다. 그러나 악시오노프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난 죄값을 치를만 했어요. 악시오노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동료 죄수들이 어떻게 악시오노프가 시베리아로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누군가 상인을 죽인 다음 그 칼을 악시오노프의 가방에 넣었고 그 때문에 악시오노프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썼다고 말했다. 마카르 세미오니치는 이야기를 듣고서 악시오노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을 치면서 외쳤다. 놀라워. 참으로 놀라워. 노인장, 정말 많이 늙으셨구려.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놀라운지 또 악시오노프를 전에 어디에서 만났는지 물었지만 마카르 세미오니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악시오노프는 그 말을 듣고 마카르 세미오니치가 상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졌다. 당신은 그 사건에 대해 들었거나 아니면 전에 날 본 적이 있으시군요.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었겠소? 세상에 떠도는 게 온통 소문들인데. 하지만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군요. 혹시 누가 상인을 죽였는지 들으셨습니까? 악시오노프가 물었다. 마카르 세미오니치가 웃으면서 대답했다. 그 칼이 발견된 가방의 주인이 틀림없겠지요. 만약 다른 누군가가 가방에 칼을 숨긴 거라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붙잡힐 때까지는 도둑이 아니지요. 누가 어떻게 당신 머리맡에 있는 가방 속에 칼을 집어넣을 수 있었겠어요? 분명 당신을 깨우고 말았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악시오노프는 이 남자가 상인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악시오노프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악시오노프는 내내 잠들지 못했다. 지독히도 불행하다고 느꼈고 온갖 종류의 영상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장터로 떠나면서 헤어지던 때 아내 모습이 보였다.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아내의 얼굴과 눈이 뚜렷하게 되살아났고
아내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러고 나자 당시 아주 어렸던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한 아이는 작은 망토를 걸치고 있고 또 다른 아이는 엄마 품속에 안겨 있었다. 그런 다음 악시오노프는 젊고 활기찼던 자신의 예전 모습을 기억했다. 자신이 붙잡혔던 여인숙의 현관에서 기타를 치며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걱정 없이 얼마나 자유로웠는지를 생각해냈다. 악시오노프의 뇌리에 가죽 채찍으로 매를 맞던 곳과 형 집행자들,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 쇠사슬, 죄수들, 26년간의 감옥 생활, 너무 일찍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들을 생각하자 악시오노프는 금방에라도 자살할 만큼 비참했다. 모두 다 저 악인 때문이야. 악시오노프는 생각했다. 마카르 세미오니치를 향한 분노가 너무나 큰 나머지 악시오노프는 설사 자신이 그 때문에 죽는다고 해도 복수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악시오노프는 밤새도록 계속 기도했지만 평온을 찾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악시오노프는 마카르 세미오니치 가까이에 가지도 않고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다. 악시오노프는 밤마다 잠들 수가 없었고 너무 참담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느 날 밤 악시오노프가 감옥 주위를 걷고 있을 때 죄수들이 잠을 자는 침상들 중 한 군데 밑에서 흙이 굴러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악시오노프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멈추어 섰다. 갑자기 마카르 세미오니치가 침상 밑에서 기어나오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악시오노프를 올려다보았다. 악시오노프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지나가려 했지만 마카르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자신이 벽 밑으로 구멍을 파고 있으며 흙을 목이 긴 자신의 신발 속에 담았다가 죄수들이 매일 노역하러 나갈 때 길 위에 버린다고 말했다. 노인장, 이 일을 눈감아주면 당신도 탈출하게 해주겠소. 입을 나불거린다면 난 호된 매질을 당하겠지만 그 전에 당신을 죽이고 말 거요. 악시오노프는 자신의 원수를 바라보면서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리고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난 탈출할 생각이 없소. 그리고 당신은 날 죽일 필요가 없지. 이미 오래전에 날 죽였으니까. 당신을 밀고 할지 말지는 신이 가르쳐 주실 것이오. 다음 날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인솔하던 호송 군인들은 죄수들 중 누군가가 신발 안에 흙을 비우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감옥을 수색했고 굴이 발견되었다. 감옥 소장이 와서 누가 굴을 팠는지 찾아내기 위해 모든 죄수들을 신문했다. 죄수들은 모두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카르 세미오니치가 거의 죽을 만큼 매질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밀고 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감옥 소장은 올곧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악시오노프에게 도움을 구했다. 당신은 정직한 노인입니다. 신께 맹세코 말씀해 주세요. 누가 구멍을 팠습니까? 마카르 세미오니치는 악시오노프를 흘끗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실로 태연스럽게 서서 감옥 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악시오노프의 입술과 손이 떨렸고 오랫동안 그는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악시오노프는 생각했다. 내 인생을 망친 자를 내가 왜 감싸야 하지? 내가 겪었던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하자. 하지만 내가 말한다면 필경 죽을 만큼 매를 맞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그릇된 의심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결국 그렇게 해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노인장, 진실을 말하시오.
누가 벽 밑으로 구멍을 팠습니까? 악시오노프가 마카르 세미오니치를 언뜻 보고 나서 말했다. 소장님,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신의 뜻이 아니에요. 저를 소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감옥 소장이 아무리 설득해도 악시오노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그 문제는 덮어둘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악시오노프가 침대에 누워서 막 잠들려고 하는데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침대 위에 앉았다. 악시오노프는 어둠 속을 응시했고 마카르 세미오니치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게 더 뭘 원하오? 악시오노프가 물었다. 왜 여기 온 거요? 마카르 세미오니치는 침묵했다. 그러자 악시오노프가 일어나서 말했다. 원하는 게 뭐요? 가지 않으면 간수를 부르겠소. 마카르 세미오니치가 악시오노프 가까이로 몸을 숙이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다. 날 용서하시오. 뭘 말이오? 악시오노프가 물었다. 상인을 죽이고 칼을 당신 가방 속에 숨긴 게 바로 나였소. 당신 역시 죽이려고 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자 칼을 가방에 집어넣고 창문으로 도망쳤소. 악시오노프는 아무 말도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마카르 세미오니치는 침대에서 내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날 용서하시오. 부디 날 용서하시오. 상인을 죽인 사람이 나였다고 고백할 거요. 그럼 당신은 석방돼서 집에 갈 수 있소. 말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나는 당신 때문에 26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소. 이제 와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겠소. 아내는 죽고 아이들은 날 잊었소. 나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소. 마카르 세미오니치는 일어서지 않았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치며 외쳤다. 날 용서하시오. 가죽 채찍으로 맞을 때도 지금 당신을 보는 것만큼 참기 힘들지는 않았소. 하지만 당신은 날 불쌍히 여기고 말하지 않았소. 사악한 나를 제발 용서하시오. 마카르 세미오니치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악시오노프도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신은 당신을 용서하실 겁니다. 어쩌면 내가 당신보다 100배나 더 나쁠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말하자 악시오노프의 마음이 가벼워졌고 집에 대한 갈망도 사라졌다. 악시오노프는 더 이상 감옥을 떠나길 바라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이 오기만을 소망했다. 악시오노프의 말에도 불구하고 마카르 세미오니치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러나 석방 명령이 내려졌을 때 악시오노프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지금까지 인디북 출판사에서 펴내고 권희정, 김은경 님이 번역해 주신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의 신은 진실을 알지만 기다린다를 전문 낭독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전문 낭독을 승인해 주신 출판사와 번역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